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초회책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새 책을 좀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한 번에 쫙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책 읽다가 저 책 읽다가 하고 있어서 지금 영상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중에 이제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지금 80년이죠. 80년. 80년인데 사실은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우리 세대, 저희 세대 때는 정말 많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인데 사실 사회 시스템은 빨리 그 정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변하는 것만큼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알아서 좀 챙겨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릴 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아직 난 어린데? 라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 지금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불안하지 않게 이 100세 시대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00세 시대. 자, 지금 이렇게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느 쪽일까요, 나는? 나라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 자, 세 단계의 삶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해요. 인생이 교육, 일, 그 다음에 은퇴, 세 스텝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나 정년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챕터를 쓴 린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우린 점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라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이에 구애받는 거 장난 아니죠. 10대 땐 뭐 해야 돼? 20대 초반 땐 뭘 해야 되고, 중반 땐 취직을 해야 되고, 후반엔 결혼을 해야 되고, 30대 요 초중반까지 늘어났죠.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심지어 뭐 중학생 때 해야 될 것, 고등학생 때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해야 될 것과 중학교 2학년 봄방학에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 틀에 맞춘 삶,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사회는 조성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인데, 점점 이게 정말 더욱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건강, 동료의 변화의 능력 같은 무형 자산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삶에서는 교육, 일, 은퇴라는 세 가지 단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세 단계를 거쳤기에 개인은 단계별 변화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의 삶에서는 변화의 방향과 정도, 시기를 스스로 조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 린다 교수는 무형 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기초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린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은퇴 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구시대에는 23살까지만 교육하고 그때의 교육만으로 그 이후의 시기를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인생 초기에 교육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해 나가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는 좀 어려워요, 많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100세 시대는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내야 되나요? 사표 내고 내가 새로운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하는 시기 같은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지필자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일본 분인데 일본은 더욱더 심하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고용시장의 틀이 더 강합니다. 여자에 대한 차별도 우리나라보다 좀 심하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그 기업을 나가고 내가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배우는 내용에 따라서 3가지 시간축을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5분 자투리 시간에 배울 것, 주말을 이용해 배울 것,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장기 휴가에서 배울 것, 그런 것들을 시간 단위마다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는 현재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반에 그러한 시기를 넣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직장을 그만두든 내가 지금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든 어쨌든 교육은 멀지 않은 미래 안에서 지금 당면한 시간 근 미래 안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에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은 편에 속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는 여성을 우리나라가 확실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우리나라랑 얼추 비슷할까요? 일본은 선진국 중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저는 주고 싱글맘이었다가 얼마 전 재혼해서 겨우 싱글맘에서 해방이 되었는데요. 근데 수입원이 2사람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게. 나 혼자만 돌을 닦는다고, 내면의 돌을 닦는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상황적인 것도 같이 준비를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돈을 안정적으로 버시는 분일 텐데도 이제 본인 혼자 이제 가게를 책임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불안으로 작용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나 혼자인 상황에 다시 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쉬거나 집안일을 챙기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즐겁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해하죠.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안 좋고, 남자는 퇴근 후 귀가하기를 꺼려하니까 당연히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기 쉽고요. 이렇게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고 여성은 좌절감에 휩싸인 불행한 가정이 일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아이가 뭐 한 명, 여자아이들 이런 분들도 이제 워킹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피곤해. 정말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혼자 일만 하고 이제 여가 시간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집에 가서 챙길 가족이 있는데 업무 강도는 저보다 낮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워킹맘이라고 하는 게 그냥 꾸겨 넣어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꾸겨 넣어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삶의 질이 괜찮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문화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많이 어려운 상태죠.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결론으로 가면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무형자산 중 생산자산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생산자산은 지식과 기술, 동료의 평판 등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생산자산이란 생산성을 높여 일을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산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회자본이라고 부르지요. 흔히 인맥이 인맥을 부르고 기술이 기술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회자본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다른 부류의 친구를 사귀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기도 하고요. 긴 노동시간이 경쟁력을 담보해주는 시대가 끝났는데도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기업 문화가 여전합니다. 과거의 회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았습니다. 기업은 너희는 선택할 필요 없다. 해야 할 일은 내가 모두 가르쳐 줄 테니까 라는 식으로 부모 역할을 자처하면서 직원들을 자식처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전에 와해되었고, 이제 회사와 직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이행했습니다. 회사와 직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이행했습니다. 어른과 어른의 관계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자기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른과 어른의 관계고,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만큼 난 또 자유롭게 내 주장을 펼치는 거고,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저도 아직 완전히 이거를 능숙한 단계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사는 뭐 이런 말도 있죠. 상사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라는 얘기도 있죠. 상사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약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내면을 갉아먹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표현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관리할 의무를 안고 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저런 소리를 하고 저런 표현, 내가 합당하지 못하는 표현이지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어쨌든 저 사람은 내 생각이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만큼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무슨 말이든 뭐 법의 한도 내에서 솔직히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근데 싫으면 가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야 뭐 지지고 볶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와의 관계에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업이 변화를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퇴사 등의 전략으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재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력을 늘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20대 전반까지 받은 교육으로 나머지 40년을 경력 쌓으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교섭력을 잃어서 바뀌지 않는 기업과 바뀌는 사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뀌지 않는 기업과 바뀌는 사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뀌는 사회는 수명이 늘고 있고 실제로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근데 기업은 그거보다 굉장히 늦게 변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느린 반응은 단순히 의식 수준이 뒤처져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사회 전반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당장 수가 많고 힘이 센 현재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다단계 삶은 개인마다 다르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이나 국가는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없는 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정부와 기업이 묵인하기 때문에 개인이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본인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기업과 국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한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액션을 취하면 사실 기업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려면 내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교섭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스스로 셀프 교육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노동자는 교섭력을 잃고 바뀌지 않는 기업과 바뀌는 사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와 직원이 이렇게 1대1로 교섭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나 국가 지도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100세 시대에 적합한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개인 차원에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교육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기업이나 국가를 재창조하는 뚝심 있는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린다 교수가. 사회가 이렇게 변하네, 어렵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와 함께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주역은 떠오를 것이고 새로운 리더는 나타날 것이고, 그 새로운 주역과 리더, 세상에 너무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위대한 비전을 그려낼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누구일진 모르는 거죠. 그 비전이 나에게 있다면 세상에 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나의 의무자 권리이죠, 여러분. 그래서 네, 그런 교훈으로 이번에 초회측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조심하세요. 비가 막 내리고 있죠. 지금 영상을 찍은 때가 7월이라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텐데, 비가 오니까 좋네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취향도 변하는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한 취향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걸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가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